안녕하십니까, 정명환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요. 이거는 저희 그 분산 환경을 고려한 실시간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산 환경을 고려한 뭐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환경을 어떤 식으로 구축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김요한이고요. GS 홈쇼핑에서 지금 소프트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푸시 커뮤니티 소속이고요. 글로벌 오픈 프론티어도 같이 예전에 했었고 내년에도 좀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만든 그 서버 실시간 서버 플랫폼은 Node.js라는 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Node.js라는 게 싱글 스레드로 만든 그 자바스크립트의 크롬 V8 엔진 위에 올라가는 그런 고성능 라이트 웨이트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런 개발 랭귀지고요. 중요한 특징을 딱 한 장으로 보시려면 좌측이 기존의 그 멀티 스레드 형태의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아파치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리퀘스트가 날라올 때마다 스레드 하나씩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Node.js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가 날라오면 앞에 이벤트 루프 스레드가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의 스레드에서 이것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스레드다 보니까 뭔가 포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CPU를 많이 쓰게 되면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PU 인텐시브한 작업들은 여기서 돌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포루프를 엄청나게 많이 돌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Node.js가 뭐 자바라든지 뭐 아파치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느릴 수가 있습니다. 좀 간단한 그 몇 가지 좀 특징들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서 그 노드 서밋이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실제로 외국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얘기하던 뭐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라인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페이팔 같은 데서는 한 33% 정도 그 라인 수도 줄었고 속도도 되게 빨랐다. 뭐 자바 대비해서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빠르다. 싱글 스레드고 싱글 스레드다 보니까 CPU라든지 그런 메모리 자원을 또 적게 쓰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 장점과 더불어서 빠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AWS의 EC2에 돌릴 때랑 인텔 기반 칩에서 돌릴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은데 대체적으로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Node.js로 만든 서버들은 뜰 때도 빨리 뜬다는 거죠. 되게 빨리 뜨거든요. 톰캣 같은 거 한번 띄우려면, 특히나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된 것들이 뜨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되게 빨리 뜹니다. 대신에 또 죽기도 되게 빨리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점이 좋냐면 빨리 뜬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만든 서비스를 여러 번 배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뭐, 하나 서비스, 저희도 뭐 회사에서 그 시스템을 올릴 때 1시간씩 걸리거든요. 2시간씩 걸리고. 근데 뭐 이런 걸로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배포할 수 있어서 더 훨씬 좋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외국에 있는 개발자분이 노드로 만든 것들은 빨리 뜨니까 뭐 크래시 나도 상관없어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오버인 것 같고요. 사실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뒤에 좀 해결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한 것들을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바 개발자분들이 Node.js 사용하시다가 다시 자바 쪽으로 안 돌아오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서비스 플랫폼, 실시간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실시간 서비스는 뭘까요? 실시간 서비스는 대충 이런 것들이겠죠. 웹페이지하고 뭐 모바일 같은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뭐 이런 예제도 있어요. FIDS라고 해서 공항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플릭되면서 항공 정보들이 막 뜨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런 대시보드 형태, 이런 실시간 대시보드 형태도 실시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뭘까요? 이런 그림 많이 보시죠? 이 기차역이잖아요. 여기 뭐 KTX도 오고 뭐 새마을호도 오고 비둘기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오는데 다양한 트레인들이 이 플랫폼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고객들을 막 실어 날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설명드린 플랫폼이 비슷한 것들도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에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건 뭐냐면 폭스바겐이 이거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이 회사
계속 사다 보니까 최근에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뭐 아우디나 벤틀리, 뭐 람보르기니 같은 걸 만들 때 그냥 처음부터 나사 가져오고 설계도 짜서 만들지 않거든요. 어떻게 만들냐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런 제조의 모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람보르기니를 만들 때는 여권 모듈들을 가져다 갔습니다. 그러면 훨씬 빨리 개발할 수 있겠죠. 빨리 제조할 수 있겠죠. 개발은 알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고, 이 플랫폼도 주기적으로 레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람보르기니에서 좋았던 점들이 플랫폼 쪽으로 들어와서 모듈화가 되기도 하고, 아우디에 있는 뭐 A7에 있던 것들이 플랫폼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플랫폼도 계속 성장을 하고, 플랫폼이 레벨업이 되면 이 딸려있는 그 다음 모델들도 같이 레벨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을 이렇게 모듈화 시켜놓잖아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건 이제 리얼타임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리얼타임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실시간 서비스, 뭐 아까 채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시간 대시보드 같은 형태들을 이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시간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이 공통 개발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종적인 목적은 이거였죠. 백엔드리스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채팅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서버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만 개발하면 서버는 이 플랫폼을 갖다 쓰자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적은 백엔드리스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죠. 이거 그냥 하이드나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접속 유저별로 과금 받는 방식입니다. 뭐 무료로 쓰지 않고 돈을 내서 쓰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게 이제 이거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구글이 사갔더라고요. 네. 저희가 만든 것도 구글이 사갔으면 좋겠는데 힘들겠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그냥 개발하지 말고 그 플랫폼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예, 이런 것들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앞에 좀 말씀 좀 드렸어요. 이제 뭐 분산 확률을 고려한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례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실시간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 그 웹 메신저라든지 또 뭐 모바일 노티피케이션 하는 것들 이런 것도 개발하려면 실제로 어떤 서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플랫폼을 만든 게 리얼타임 서버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아까 그 플랫폼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Node.js하고 소켓.io라고 하는 모듈로 만들면 사실은 보시면 요런 기능들 있잖아요. 이게 그 소켓.io 페이지 가서 캡처해 놓은 건데 이런 거 만들려면 정말 간단합니다. 서버 만들려면 딱 열 몇 층만 만들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그냥 그 실시간만 통신하는 기능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플랫폼이 갖춰줘야 될 여러 가지 공통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접속하는 사용자 관리라든지, 뭐 디바이스들의 관리, 푸시를 노티피케이션 해주는 기능들, 뭐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를 저장하는 기능들, 인증하는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포함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들을 그 NoSQL DB에다 계속 저장해 놓도록 뭐 그렇게 했던 거죠. NoSQL DB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그 정형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의 타입들이 비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담고 싶어서 몽고DB 같은 NoSQL DB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에 어떤 디바이스 개발하는 서비스가 붙겠죠. 붙어가지고 통신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면 이게 불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주제로 말씀드렸던 분산 환경을 고려했다는 말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 개를 띄우면 되겠죠, 당연히. 채팅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통신하는 애들을 여러 개를 띄우면 돼요. 띄우면 되는데, 이 띄워진 이 서버, 이거 네모가 서버를 제가 그러는 건데, 이 서버들끼리도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서버를 개발하실 때 세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서버들끼리 공유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다른 서버로 전송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 같은 거 많이 씁니다. 레디스만 쓰는 건 아니겠죠. 뭐 맨캐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노시클을 써도 되는데, 아무래도 레디스를 쓴 이유는 아무래도 메모리에다 키밸류의 그런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레디스 같은 걸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끼리, 서버끼리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도
레디스에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서 얘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데이터를 주는 경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들을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엔 여러 대를 띄울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역할별로 분리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서버들은 저희가 채널 서버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세션 서버라는 거 또 다른 영역의 서버들을 만들었어요. 이 세션 서버의 역할은 내가 어느 채널 서버에 붙어야 될지 물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바로 채널 서버에 붙어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게 아니라 세션 서버에 먼저 물어봅니다. 나 어느 서버에 붙어야 돼? 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얘가 이 수십 개, 수백 개의 채널 서버 중에 한 대를 찝어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역할을 분리하는 것도 이런 분산 환경에 대한 그 아키텍처를 디자인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너는 저쪽에 붙어 라고 하면 이렇게 붙어서 메시지를 송수신하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세션 서버는 중요한 게 그러면 채널 서버가 어떤 게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션 서버의 주소들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주키퍼 같은 걸 좀 많이 씁니다. 이 주키퍼는 분산 코디네이터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널 서버들의 정보들을 이 주키퍼가 다 가지고 있고요. 이 정보들을 세션 서버에 동기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션 서버에 요청이 왔을 때 이 주키퍼를 통해 동기화되었던 그 채널 서버 목록 중에 하나를 골라서 클라이언트에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키퍼는 채널 서버가 뜰 때 메시지를 송수신해야 되는 서버들이 뜰 때 그 인퍼머널 모드로 노드를 하나 생성합니다. 주키퍼는 노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서버가 떴을 때 주키퍼에 어떤 노드를 생성하고 만약에 서버가 죽어버리면 이 노드가 자동으로 사라져요. 이걸 저희는 주키퍼에서는 임시 노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보를 세션 서버에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씁니다. 주키퍼를 이거 말고도 분산 락킹이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 매니지먼트 하는 쪽, 서비스 서버들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코디네이션의 왕이라고 부르세요. 예를 들면 하드 클러스터 같은 것도 수백 대의 하드들에 있는 설정 파일들을 전부 다 일일이 못 고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보통 주키퍼에다 설정 파일을 넣어놓고 자동으로 동기화시키는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페일이 나거나 뭐가 추가됐을 때도 바로 그 임시 노드가 생성되거나 빠져서 동기화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보통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npm이랑 Node.js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드 패키지 매니저인 npm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컨테이너 기반의 다커 같은 것들을 많이 배포를 하겠죠. 여기서부터는 한번 그 분산 환경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몇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채널 서버가 주키퍼를 통해서 수많은 세션 서버죠. 세션 서버가 주키퍼를 통해서 채널 서버들의 목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채널 서버 중에 이 세션 서버는 어떤 애를 어떻게 집어넣을까에 대한 그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도 이제 컨시스턴트 해싱이라고 하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막혀서 잘 발음이 안 되는데 컨시스턴트 해싱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거 알고리즘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렇게 링을 하나 그려놓습니다. 링을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대상이 되는 서버를 4대라고 했을 때 A 서버, B 서버, D 서버 이렇게 해서 4대를 이 링에다가 위치를 시켜놔요. 균등하게 위치를 시켜놓은 다음에 만약에 어떤 요청이 왔을 때 키를 가지고 요청을 해오겠죠. 그래서 이 키가 왔을 때 이 키 값의 해시 값을 구한 다음에 이 해시 값이 결과로 나는 해시 값이 이 링 중에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찾아냅니다. 그게 만약에 A하고 B 사이면 오른쪽에 있는 노드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B를 리턴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B가 장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랑 똑같아요. 위치가 저 위치였기 때문에 C를 반환해 주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드가 여러 개 있더라도 어떤 게 죽더라도 클라이언트에게 결과값을 노드에 해당되는 결과값을 줄 때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구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B가 죽으면 분명히 A하고 C 구간이 넓기 때문에 C가 부하를 되게 많이 받도록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할당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리플리카를 막 생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A, B, C, D, A, B, C, D, A, B, C, D 해가지고 그 복제본들을 위치값을 다 주는 거예요. 빼곡하게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까랑 똑같은 위치에는 B가 걸릴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키가 왔을 때 이쪽은 D가 걸리겠죠. 원래는 아까 같은 경우라면 C가 걸렸을 거예요. 근데 D가 걸리겠죠. 그래서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B가 장애가 나면 첫 번째 키 왔을 때는 C를 반환하지만 C를 반환하겠죠. 넘어가 버렸네요. 그렇게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시려면 표준 표차 같은 거 한번 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표준 표차를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리플리카 수를 도대체 몇 개, 아까는 뭐 몇 개 안 됐잖아요. 근데 복제본을 몇 개 정도 둬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려면 표준 표차 같은 거 한번 구해 보시면 아시는데 대략적으로 한 200개에서 100개 사이에다 만들면 이렇게 응집도가 높아서 표준 표차로 보실 때도 제일 균등하게 모든 서버에 그 분배되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매번 또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리카 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분산 시스템에서 되게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리플리카 수를 부하 여부에 따라서도 이 리플리카 수를 동적으로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또 뒤에 한번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런 컨스턴트 해싱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노드.js의 수많은 모듈 중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해시링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다시피 해시링에다가 4개의 서버들을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키를 채팅방 키 같은 게 넘어오면, 채팅이라고자 한다면, 그러면 저렇게 하면 이 4개 중에 하나의 IP를 반환할 겁니다. 요런 게 그 내부적으로는 앞에 설명드렸던 그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웨이티드 컨시스턴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맨 네 번째에 있는 서버가 뭐 예를 들어서 CPU 클럭도 되게 좋고 빵빵하고 메모리도 좋고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얘한테 더 몰리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웨이트를 더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4번, 네 번째에 있는 서버가 더 자주 반환이 될 겁니다. 정말 잘하려면 이 웨이트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어떤 서버가 막 몰렸을 때 그 서버의 웨이트를 확 줄여주면 이 서버가 할당되는 게 많이 줄 거잖아요. 그런 실시간으로 이 웨이트를 줄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다른 개발자분께서 엄청 고민해서 만드신 게 이런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죠? 위에 있는 숫자가 리플리카 수거든요. 리플리카 수가. 맨 위에 있는 게 리플리카 수고요. 밑에 있는 게 그 하나의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수입니다. 그렇죠. 리플리카 수는 저 밑에 있고요. 이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위에는 저 커넥션 수예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위에 있는 건 커넥션 수입니다. 그래서 앞에를 보시면 맨 처음에 서버가 딱 떠가지고 커넥션이 막 맺어졌을 때 70 정도까지 됐을 때는 리플리카 수가 256인데 더 늘어나면 점점 리플리카 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이 리플리카 수에 대한 설정도 사실은 주키퍼에 보통 둡니다. 왜냐하면 주키퍼에 있는 정보들은 모든 서버들이 다 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통은 주키퍼 같은 데서 실시간으로 모든 서버가 그 설정 값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되게 신기할 거예요. 이게 버퍼라는 게 있어요. 이 버퍼가 뭐냐면 커넥션 수가 70 이상이 되면 리플리카 수가 확 주는데 그런데 70이라고 딱 고정해 놓으면 70 됐다가 71 됐다가 69 됐다 이러면 계속 리플수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70이 넘어가면 64지만 70이 아니라 50보다 줄어들었을 때 리플리카 수를 또 늘려줘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에는 이게 참 이 자료가 배포가 될 거라서 보시면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좀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아까 이런 말 있었죠. 죽으면 뭐 어때?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죽으면 참 되게 곤란한데 되게 곤란하죠. 뭐 근데 노드.js 많이 써보시네요. 노드.js 보시면 forever라고 하는 그런 툴이 있거든요. 그 툴이 뭐냐면
얘가 죽으면 무조건 다시 살려주는 애거든요. 자바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언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죽으면 그냥 다시 실행시키는 그런 모듈은 생전 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다른 자바 쪽 개발하시는 분들 특히나. 근데 그런 것, 얘는 근데 아마도 엄청나게 빨리 뜨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포레버 말고도 PM2 뭐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모든 게 이게 그냥 죽는다고 해서 다시 시작만 하면 뭐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이 서버가 떠 있을 때 메모리에 담고 있는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죽었을 때는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걔를 항상 뭐 어떤 DB에 저장하거나 파일에 저장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죽었을 때 이 죽는다는 걸 감지한 상태라면 죽었을 때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처리를 하도록 하는 또 다른 데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통 자바로 구현된 와스 같은 것들도 스타트업 하거나 스탑할 때 또 다른 데몬이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했는데 뭘 죽이는 데몬이 아니라 얘가 비정상적으로 죽었을 때 이 또 다른 데몬이 떠 있다가 이 죽음을 감지해서 무슨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데몬을 만든 거죠. 뭐 그거는 뭐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노드.js 쪽 소스인데 차일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코어 라이브러리입니다. 노드.js에 이미 있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데모를 띄우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스탠드 아웃, 인풋 아웃, stdio라는 데 뭐 이그노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얘가 보통은 이제 차일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로 데모 하나 띄우면 부모 프로세스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그노 하면 얘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 차일드가 남아있어요. 보통 부모가 죽으면 차일드가 같이 죽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한참 찾아봐서 한번 했던 건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언리프라는 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요걸 하고 나면 바로 이제 끊어버립니다. 네. 부모가 죽는다고 해서 자식이 죽으면 안 돼요. 이 자식이 이제 부모가 죽었으면 어떤 처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자식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정보를 이 자식 프로세스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보통은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프로세스 킬 할 때 0번 시그널을 날리면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리턴 값을 봐줄 수가 있어요. 이게 에러가 나면 죽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에러가 나면 죽는 거고요. 그렇죠. 캐치가. 그렇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날리면,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날리면, 이 부모 프로세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계속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노드.js로 모니터링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썼냐면, 이것도 오픈소스 중에 그래파나라고 하는 시계열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신기하게도 서버 쪽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CSS만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파나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걸 캡처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화면들을 정말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딘가 쌓아야 되잖아요. 쌓는 저는 인플럭스DB라는 데 쌓았습니다. 이 인플럭스DB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거 말고도 오픈TDS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간에 대한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컨디션을 가지고 되게 빨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 이제 고랭으로 만든 거거든요. 고랭 아시죠? 구글에서 만든 랭귀지인데 고랭으로 만든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고요. 이거 이제 굵은 글자로 No External Dependencies 근데 이거는 이게 얘는 보통은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깔거나 이럴 때 MySQL 뭐 이런 것들 깔다 보면 이 커널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막 설치해야 되고 뭐는 설치해야 되고 뭔 버전에 안 맞으면 또 설치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고랭이로 만든 것들인데 특징이 그런 것들 전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얘만 깔면 그냥 깔리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하기 되게 쉽죠.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이제 좌측에 있는 것들이 수많은 채팅 서버가 될 거고요. 이 채팅 서버에 어떤 그 실시간 데이터들을 뭐 로깅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로그 컬렉터에 넣어서 이 로그 컬렉터가 가져와서 이 로그 컬렉터가 인플럭스 DB에다 때려 넣고 그래프 하나를 끄집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은 그 채팅 서버는 역시 소크다이브 같은 거 하면 되겠죠. 뭐 2, 3초마다 한 번씩 긁어가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뭐 프로세스 아이디가 뭐고 이게 아키텍트가 아키텍처가 뭐고 메모리 사용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가 되겠죠. 중요한 게 아마 메모리 사용률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얘가 메모리를 현재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 업타임입니다. 업타임. 이 업타임이 뭐냐면 이 Node.js 프로세스가 뜨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한 수치입니다. 여기 초가 밀리초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 단위로 나오는데 이 Node.js는 예기치 못하게 죽는 경우가 되게 많이는 아니고요. 개발자 잘못 코딩하면 잘 죽거든요. 되게 자기씩 죽는 경우가 있어서 얘가 죽었다면 이 업타임 숫자가 확 줄어들었을 거예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 업타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그 외에도 만약에 채팅 서버라고 한다면 여기에 커넥션이 얼마나 맺어 있는지 라든지 뭐 여기 채팅방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각 서버별로 그런 것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들을 로그 컬렉터가 소켓.io 클라이언트 모듈로 얘를 계속 뭐 2, 3초마다 한 번씩 가져오겠죠. 그래서 인플럭스 DB에 라이트합니다. 라이트를 하면 그래프 하나는 아까 서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엔진엑스나 아파치든 이런 데다가 그 파일을 카피해 놔야 돼요. 카피해 놓은 다음에 아무나 접속 못하도록 이렇게 어스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이렇게 접속해서 보겠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만든 그 실시간 솔루션이 이렇게 자주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좀 적용하고 싶다는 연락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업체입니다. 한 업체에서 이게 영상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실시간 방송하는 업체인데요. 그 오른쪽에 이 채팅 화면들을 저희가 테스트하는 것들 참여를 했었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그 실시간 서비스 플랫폼으로 보시면 위에 저 점들이 다 서버들입니다. 서버 되게 많죠. 이 서버들에 대한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밑에는 뭐 동시에 현재 지금 접속되어 있는 숫자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채널이라는 채팅 방이 지금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들도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 좀 해봤습니다. 랩업을 해보자면 아까 CPU 인텐시브 태스크라고는 Node.js가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코어 수대로 이 Node.js 모듈들을 띄웁니다. 이거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머신 내 코어를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코어 수 이상으로 띄우는 것들이 정석이죠. 그래서 CPU 인텐시브한 작업이 아닌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채팅 서버 같은 단순하게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게 가장 최적인 거예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최적이고요. 왜냐면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분산 환경에 적합한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발 처음부터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확장성을 고려해서 무슨 분산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개 분산된 서버들 간의 데이터 교환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긴 했는데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들도 좀 만들어 봤어요. 저희가 요거는 이제 같은 웹페이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되게 두 줄만 웹페이지에 추가를 하면 본인들이 운영하시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요거 두 줄만 넣으면 밑에 이런 것들이 뜰 거예요. 얘를 딱 클릭하면 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봤고요. 이런 것들이 저 깃허브에 있는 저 소스로 한번 개발한 겁니다. 저 보시면 아마 재밌는 게 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든 것들은 요즘에 저희가 이거를 좀 제대로 된 오픈소스 솔루션을, 서비스 솔루션을 좀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크리스마스 때 1차 릴리즈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열심히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얀색이라서 잘 이게 선이 안 보이네.
옆에가 지금 채팅창이 뜬 겁니다. 밑에 어떤 걸 클릭해서 뜬 건데, 보시면, 이건 이제 이커머스 사이트, 커머스 사이트에 대한 예제입니다. 실일본가라든지, GS자 페이지라든지, 이런 페이지, 상품 페이지를 볼 때 상담원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어떤 태그를 심으면, 상담원하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채팅 위젯을 웹페이지에 다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상담원들이 보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제대로 표시는 안 됐지만 이 사람의 IP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었고 이 사람의 정보가 어떻게 되고 어느 페이지를 보고 있고 이걸 보면서 상담원이 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 사람, 고객하고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한번 좀 이따 시연을 한번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 올려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름을 그래서 이걸 스톡이라고 했고요. 스톡은 이게 아마 줄기라는 뜻인데 줄기라는 뜻입니다. 뭔가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초쯤 되면 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되게 많고 스타트업 같은 데서 많이 연락도 많이 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된 오픈소스 솔루션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좀 배포를 좀 할 예정입니다. 이걸 만들면서 지금 어떤 걸 썼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앵귤러.js 풀스택 제너레이터라는 걸 좀 써서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스톡.io인데요. 이 스톡.io는 저희가 좀 급하게 빨리 만들려다 보니까 어떤 제너레이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걸 좀 써봤습니다. 민스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몽고디비나 익스프레스, 앵귤러.js, 그냥 노드.js 기반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소스 코드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너레이터입니다. 이런 걸 좀 썼고요. UI는 이걸로 만들었어요. 이게 어드민 LT라고 하는데요. 이게 MIT 라이센스로 되어 있는데 되게 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엘리먼트들, UI 엘리먼트들도 되게 많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한테 사실 개발 환경을 뭘로 해라고 강요하는 건 사실 되게 안 좋은 일인 거라고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거 같은 것들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 좀 써봤어요. NVM이라고 해서 노드 버전 매니저거든요. 이 노드.js는 사실 버전이 계속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특정 대부분의 성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듈들은 C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버전이 올라간 다음에 컴파일이 안 돼서 못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노드 버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로 이게 NVM을 요즘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루비라든지 파이썬도 이런 게 있어요. 루비랑 파이썬도 사실은 이런 버전 문제 때문에 되게 골치가 앓고 있거든요.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것처럼 노드.js도 이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리제이 쓰고 있습니다. 인텔리제이 좀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싸서 299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년인가요? 그래서 돈 주고 잘 쓰고 있습니다. 개발하시는 분들 돈 내고 써야 되잖아요. 잘 쓰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냥 팁입니다. 팁. 깃허브 많이 쓰시는 데서 git ignoro라는 파일을 만들거나 하실 때는 저는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다가 나는 노드를 쓰고 환경은 맥이고 맥OS고 또는 윈도우고 인텔리제이 써라고 그러면 git ignore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거 되게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에디터 컨피그는 개발자들 간에 우리가 탭을 누르면 스페이스 뭐가 들어가야 돼 이런 그런 것들 규칙들 있잖아요. 코딩 컨벤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에디터 컨피그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서비스가 과연 실제로 정말 큰 규모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WS에는 어떤 식으로 구축했을까라는 걸 한번 실제로도 이 서버를 샌드박스로 인프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AWS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발표용으로 조금 다시 좀 만들어봤습니다. AWS 많이 쓰죠. 항공비전 들어온 거 공지가 됐냐고. 공지됐죠. 요즘에 오늘도 발표하시는 분들은 AWS 얘기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저도 또 하게 됐네요.
이거 말고도 애저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있고 두 개 다 쓰고 있는데 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이 네모 박스는 EC2 인스턴스고요. EC2 인스턴스를 왼쪽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션 서버 같은 거예요. 이 세션 서버 채널 서버를 말씀드렸는데 메시지를 실제로 송수신하는 것들을 아까 채널 서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션 서버는 어떤 채널을 쓸지를 찍어주는 역할 말고도 맨 처음에 인입점이기 때문에 과연 접속자가 올바른 접속자인지 인증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보통은 서버를 구성하거나 이렇게 그 디자인할 때, 아키텍처 디자인을 할 때 인증 서버를 따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인증 서버는 수많은 서비스들의 서버들에 대한 공통적인 인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 서버 같은 것들은 보통 이렇게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아키텍처 디자인을 하실 때. 그래서 이게 인증을 담당하는 그런 세션 서버가 좌측이고 우측이 실제로 메시지를 송신하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주키퍼도 있고 뭐 레디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나모DB라고 되는 것들은 아까 몽고DB 같은 그런 노시퀄 DB들 그런 것들이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거의 다 끝나가네요. 예.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하겠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그 그림이 available zone, AWS는 이제 available zone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지진이 나가지고 내려앉았다고 하더라도 이 두 번째는 살아남으라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중화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AWS는 보통 이렇게 available zone을 나눠가지고 보통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스케일아웃이 자동으로 필요한 것들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이렇게 줘서 자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인증 서버죠. 세션 서버에다가 나 어디 붙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너는 어디부터 해가지고 붙어서 서로 대화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깅 서버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런 것들은 그 VPC라고 해서 Virtual Private 그 네트워크를 보통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근데 보통은 저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아까 로그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관리자 화면입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글로벌한 서비스라고 한다면 어떤 서버는 뭐 이렇게 미국 북미 쪽에 있고 어떤 서버는 도쿄에 있고 뭐 어디는 뭐 남미에 있고 막 이럴 거잖아요. AWS가 보통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니까 그런 쪽으로 들었을 때 뭔가 이 전체 모든 리전 글로벌하게 있는 모든 리전에 있는 그런 로그 데이터들은 한 군데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이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까운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면 뭐 도쿄 같은 데 한국에 생기겠네요. 한국에 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게 이 VPC 피어링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VPC는 각 리전별로 있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뭐 같은 리전처럼 같은 VPC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리전이 아니라 작은 거죠. 그래서 VPC별로 VPC가 다르더라도 마치 같은 VPC에 있는 것처럼 통신할 수 있는 게 이 VPC 피어링 서비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통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드민 서버 인증을 담당하는 것들은 따로 떨어져서 구성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큰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인증하는 서비스, 인증 서버로 구성되는 인증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 서비스 플랫폼 말고도 여러 가지가 플랫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증 서버를 통해서 모든 고객들이 접속했을 때 어느 플랫폼으로 갈지를 저 한 군데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주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은 이 정도였고요. 저 50분이죠. 아직 10분 이상이 넘어서 아까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톡.io라고 하는 서비스를 좀 한번 저희가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있구나라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톡.io라고 치시면 이게 이제 그 웹사이트고요. 그래서 간단하죠. 웹사이트. 보시면 저희가 이게 어드민이 로그인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샌드박스로 운영하고 있는 테스트핫이라고 만들어 놓은
어드민 화면입니다. 어드민 화면이고 아까 이제 어드민 LTE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다는 거 이 그거고요.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저희가 요 태그를 요게 뭐냐면 이제 뭐 사이트 중에 뭐 여러 개 사이트 중에 제가 요 사이트 한번 걸어놔봤는데 이 사이트에다가 요런 태그만 달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밑에 요런 게 생겨요. 그죠? 이렇게 생기면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메시지 왔네요. 이쪽으로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안녕하세요 왔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예, 이런 거죠. 오퍼레이터하고 그래서 이런 태그들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그 동그라미가 나온 게 이 오퍼레이터가 로그인 했을 때만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보통은 아마도 오퍼레이터가 있는 기업용 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아마 발표 자료에 배포되어 있는 GitHub에다 올라가 있습니다. GitHub에 저희는 저희 플랫폼 이름은 엑스푸시라고 하는 플랫폼이고요. 아직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예, 저희 이제 아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면 뭐 다양한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엑스푸시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라든지 iOS 라이브러리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가이드 지금 작업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내년 초나 올해 말쯤에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좀 공유를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있으시면 선물도 준비했는데 아 네. 네, 올라가세요. 아, 네. 아, 예. 서버 개발을, 프론트엔드, 요즘 프론트엔드 많이 하셔서 프론트엔드 하시다가 서버 개발하시는 거면, 저는, 어떤 것부터요? 저는 사실 그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또 웹사이트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웹사이트에서 많이 보시는데, 저는 가능하면 거의 책으로 그냥 다 사서 봅니다. 왜냐면 웹사이트로 보면 집중도 잘 안 되고 사실 끈기 있게 다 처음부터까지 못 보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보다가 간지러운 거 많아서 최대한 책으로 되게 요즘에 아키텍트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고요. 좀 쉽게 쓰여진 책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무슨 책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래서 책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웹사이트의 다큐멘테이션을 보기보다는 책으로 좀 많이 봤고 랭귀지는 사실은 저는 자바부터 시작을 했는데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이라면 노드.js로 하시면 되게 빨리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똑같은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좀 들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서버 개발자가 인프라도 하고 다 하잖아요. SDX라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서버 개발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인프라 면까지 다 아셔야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아키텍처 설계 관련된 것들, 뭐 최신의 뭐 클라우드 인프라 뭐 이런 쪽도 좀 같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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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로고 컬렉터는 따로 뭐 어떤 걸 쓴 게 아니고요. 소켓 IO 클라이언트로 만들었어요. 각 서버가 소켓 IO를 가지고 이런 로그 데이터들을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로그 컬렉터는 소켓 IO 클라이언트 모듈이 따로 있잖아요. 그 클라이언트 모듈을 가지고 이 서버에다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네. 소켓 IO 클라이언트 모듈을 쓰면
네,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스토가이오라는 걸 하면서 스티커 같은 것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는 좀 밖에 음료수 드시는데 많이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좀 가서, 예, 뭐 여기저기 붙여주세요. 홍보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예. 그리고 예, 좀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상품을 3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좀 사회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분들 드려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